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증시는 마이너스 1.5%의 갭 다운이 나온 뒤에 사실상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고 바닥에서 뭉개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을 신규로 매도한 것이 아니죠. 해외 시장은 나스닥이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 또한 20%쯤 부족해 보이는 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트레이더의 관점을 이야기해봅니다. 그리고 댓글들에 대해서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을 무려 1.5%로 출발시킨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그 바닥에서도 늘리기 시작하자 9시 17분에 365.65포인트까지 밀어버렸는데요.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이 갭 다운에도 처음 15분 동안 1,000억 원 넘는 현물을 팔았어요. 물론 대부분 삼성전자에 국한된 매도였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망가지다 보니 선물 시장은 장중 반등을 시도하긴 했어도 마이너스 1%대도 회복하지 못하는 확실히 레벨 다운을 한 모습으로 하루 이 거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평소의 선물 매도와 달랐습니다. 선물 베이시스가 장중 한때 이론 베이시스 대비 3분의 1 토막이나 나오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1,700억이나 나온 등 굉장히 공격적으로 선물을 팔아제낀 것은 맞지만 선물 미결제 약정은 장중에 거의 증가한 것이 없고 내내 하락해서 무려 3,800계약 이상 감소하였죠. 특히 초반 지수가 갭다운이 나오고 추가 하락할 때도 선물 미결제 약정은 늘지 않았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1조 넘게 때려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 매도는 롱 포지션이 항복인 것이지 신규로 방향성을 아래로 잡고 밀어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6월물 선물옵션 관련해서 5월 7일 이후로 방향성을 플레이를 하는 거대한 포지션 트레이더들이 미결제 약정을 3만 계약 이상 쌓았는데 개인 대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 대 외국인이 대립구도를 갖고 포지션이 쌓였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죠. 5월 7일 이후로 증가한 미결제 약정이 고점에서 이제 9천 계약 정도 빠졌어요. 하지만 5월 16일이 정점을 기준으로 시장은 중심 가격인 372.5를 하회하자 롱 포지션 잡았던 외국인들이 손절매를 하기 시작했고 오늘 장중 평균 선물 베이시스를 이론 베이스 대비 0.4포인트나 누르면서 1조 원어치 선물 매수를 청산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반면 오늘 거래 상대방을 보면 외국인 대 기관이었죠. 즉 외국인 숏 포지션 잡은 그 5월 7일 이후로 잡은 외국인들은 지금 포지션을 전혀 털리지 않고 그대로 홀드하고 있다고 봐요. 이들이 확실히 평가 이익 상태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미결제 약정을 증가시키면서 선물 매도를 쌓는다. 그러면 방향성이 진정 하락으로 설정될 것으로 봐요. 즉 오늘의 외국인 선물 매도는 신규 매도가 아닌 손절성 매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락으로 잡힌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합성 선물을 팔아댔습니다. 현물도 매도, 선물도 매도, 미니 선물도 매도, 합성 선물도 매도 그냥 대놓고 숏을 질러댔는데요. 하지만 이 갭으로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하루 종일 뭉개자 변동성 지수는 윗꼬리만 달고 전일과 비슷한 수준인 15.3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어요. 여전히 380에서 360포인트의 박스를 형성하고 있지만 등가격 중심으로 풋옵션 매도자들이 조금씩 롤링 다운을 하는 등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하방을 좀 더 준비한 모습이 있었고요. 콜클래스는 뭐 그냥 대충 아무 행사가나 닥치고 패는 시장이 완전히 아래로 꺾였을 때나 보이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우리 증시를 마이너스 2% 이상, 플러스 2% 이상 들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 관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시장이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생기면서 포지션으로도 양매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이슈로 우리 시장이 반등했을 때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더 찌그러지기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양매수를 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의 풋옵션 매수를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 훈훈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21선에 처음 도착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등폭 자체는 변동성 매도를 주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지난 2주간 유럽 증시가 옵션 만기 이후에 점진적인 조정을 받은 이유가 중국과의 무역 마찰, 예를 들면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무역 역조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 BMW랑 벤츠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가 중국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나 살려줘 한 것이죠.
올해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올라왔던 에르메스나 BMW 같은 말로는 글로벌 브랜드지만 사실상 중국향 브랜드가 되어버린 업체가 4월 중순 이후로 계속 밀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유럽 증시가 꽤나 긴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채권 시장 또한 유럽 세션에서는 전일 살짝 저가를 깨는 그런 조정이 있었는데, 다만 미국 세션 들어서 조금씩 저가 매수가 들어오더니 미국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3.3% 내려갔다는 소식에 채권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어요. 근데 반등했다지만 전일 종가선까지만 간신히 올라온 수준이었죠. 반면 통화시장은 한 주간 달러가 워낙 빠르게 달려서 그런지 비달러들이 유럽 세션 들어서 꾸준히 반등했어요. 자,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통화시장만 보면 유럽 세션에서 먼저 저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표 발표 전에는 이미 낙폭을 다 회복해서 지표 발표 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채권 시장은 유럽 세션에서 손절매수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한 겁니다. 물론 미국 메모리얼 데이 앞두고 채권 시장이 조기 마감을 해서 거래량이 적었던 것도 있지만 증시와는 달리 채권 시장의 반등이 약했다. 그리고 통화 시장도 비달러 강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건 다 지표 발표 이전에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 발표에 미국 증시가 반등한 것, 이건 좀 핑계라고 봐요. 상품 시장은 상대로 조용했습니다. 구리는 톤당 1,400달러 선에서 약간 눌린 정도였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나 싶었던 골드는 지표 발표에 잠깐 올랐으나 제대로 된 반등을 이어가지 못했죠. 한편 기름 시장은 유럽 세션에서 또 눌리면서 브렌트 기름 기준 80.44달러까지 내려갔어요. 하지만 80달러를 깨는 데는 실패했죠. 오히려 밤 9시 50분부터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사실상 중요한 양봉을 만들 때 성공했습니다. 기름이 121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평선에서 양봉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6월 2일에 있을 오펙 회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미국이 드라이빙 시즌 시작되는데 팬데믹 끝나고 소비를 하기 위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이번 여름 시즌을 그냥 보내겠느냐, 이런 기대감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의 석유 생산 캐퍼시티가 올해 2월부터 500만 bpd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오펙 합의 때문에 여전히 300만 bpd 수준에서 1년 넘게 동결 중이죠. 이번 오펙 회의가 꼬이게 된다. 그러면 텍사스 기름은 저는 70달러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 높다고 봐요. 반대로 오펙 회의 잘 넘긴다. 그러면 다시 80달러 이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전자의 가능성, 즉 유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의 반등은 의미 없는 수준이었고, 유럽 세션에서부터 조금씩 반등을 했는데, 정작 미국 본장 개장하고 나서는 초반에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의외로 효슬 잡으려는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1일 쳐놨다라고 하면 이런 반등에 시가 갭 상승 나왔으니까 당연히 매도 싸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초반 30분 동안은 반등할 때마다 나스닥 중심으로 매도가 쌓여서 지표 발표 전에는 갭 상승한 시가를 깨고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변동성은 살아나지 못했죠. 특히 유럽 지수는 이미 21선에서 반등을 시작해서 변동성을 죽이기 시작한지라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미국 지수 선물은 전일 저가선까지는 오전장 눌림 줬다가 오후장에 또는 이후로 좀 기술적 반등을 해서 도지로 끝나서 변동성만 죽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러나 변동성이 추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변동성을 죽인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밤 11시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는 전월보다 나빠졌지만 컨센서스보다는 모두 올라왔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컨센서스보다 내려갔죠. 유럽 세션 설명할 때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이것으로 주식시장이 반등하기에는 글쎄 하는 상황이었어요. 주식시장만큼은 어떻게든 반등을 주려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표 발표 이후에 바로 무슨 장대 양봉 0.5% 이런 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양봉이 나오면서 초포지션이 위로 돌려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투자자들이 고민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결국에는 변동성 매도가 진행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죠. 장중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은 이런 반응이 어떤 것인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지표가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을 쫓아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세가 빨리 움직여요. 예를 들면 이 본장 개장 1시간 전에 발표되는 CPI, PCE, 그리고 논팜 이런 것들은 그래요. 본장 개장 전에 발표되니까 유동성이 부족해서 선물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나 전통적인 지표 중 본장 개장 후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지수, 서비스업 지수 이런 것들도 발표되면 1초도 안 돼서 0.5% 정도 바로 움직여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오늘 미시간대 지표는 사실 그렇게까지 파워풀한 지표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표 발표 후에 0.3%도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막 오른 게 아니라 굉장히 투자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표 결과에 움직였다기보다는 투자자들은 아직은 그냥 변동성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기술적으로 지수를 당겨 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은 시장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애써 무시하고 있죠. 최근 스타우트 리츠 같은 부동산 펀드가 펀드 환매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또 하이힐드 채권이 올해의 반등을 마치고 다시 처박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좋은 소식이 없어요. 자, 이럴 때 투자자들은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심판날은 도적같이 오리라. 물론 빅쇼트 이런 거 인생에서 한번 경험할까 말까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당장 빅쇼트 온다? 이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원자바오 사태도 겪어봤고 리먼 사태도 겪어봤어요. 지금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에 취해 있고 또 얼마나 갈지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숏 포지션 잡고 드럼이나 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버블까지는 아니어도 프로스트 먹겠다고 롱 포지션 잡겠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숏 바이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 주식 투자가 참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개별 종목 이야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는 현대모비스 참 좋아하거든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들 종목 개인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투자자들은 지금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물론 이 글로벌 피어 그룹을 생각하면 그래 그럴 수 있다 치지만 10년째 주가가 제자리인 상황에서 쥐꼬리만한 배당이나 받고 있는 입장을 생각하면 성질날 법도 하죠. 이 종목들 제가 개처 물려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훨씬 전에 사서 10년 넘게 안 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월 대용 잡아서 주가지수 옵션 매도해서 번 돈은 주식 매입 자금이 훨씬 더 많은 걸 벌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장은 어때요? 그야말로 가는 종목만 가는, 특히 이제 MZ들이 좋아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뿜뿜 받아서 날아가고 한참 시세를 줬다가 몇 년 동안 그 종목에 물려서 개처 물리는, 시세가 소멸되는 그런 거지 같은 장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제가 시장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타이머를 딱 2년 전으로 되돌려보죠. 그때 테슬라가 주가 날아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천슬라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은 조용하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0%대 영업이익을 보인다 하면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저는 그 컨퍼런스 때 이게 생각이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소버린, 즉 이 국가 상대로도 칩을 많이 팔고 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자선사업단체도 팔 건가요? 다 팔았어요. 팔 만큼. 결국에는 경쟁자가 나타나고 많은 이익을 거둔 것에서 불편해할 상황도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게 나타나기 전에 주가가 올라서 열심히 먹고 나오면 좋다? 그게 건전한 시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빅쇼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젊은 투자자들이 이 모기지 채권 급락 베팅에 성공하니까 이제 우리 돈 많이 벌게 됐다 라고 좋아할 때 은퇴한 트레이더가 따끔한 일침을 놓죠. 넌 미국인들이 가난해지게 되는 것에 베팅한 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될지 아는 거냐고. 트레이딩은 낭만이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낭만을 찾고 앉아있으면 안 되긴 하는 것인데, 지난 영상에서 어떤 분이 강영욱 씨 댓글을 어쩌고저쩌고 달았죠. 저는 강영욱 씨의 해명 영상 중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는 정말 꿈같은 훈련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울먹이면서 보듬은 이제 없어져요. 보듬은 없어져요. 내가 정말 어렵게 훈련사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던 꿈들을 다 펼쳐보고 싶었던 곳이 보듬이었어요. 저는 이 말 굉장히 와닿았어요. 아마 경영을 해보신 분들은 이 좋은 회사 만들고 싶은 낭만 같은 거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그 이세돌 구단도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었죠. 정말 멋진 바둑을 두고 싶었는데 그러진 못했다. 저도 트레이딩으로 한 20년 넘게 밥 벌어먹고 살고 있지만 최고의 배팅을 해서 최고의 수익을 낸 적 없어요. 리먼 때까지는 그냥 주니어였으니까 시장이 무서움을 배웠고 이후에 횡복이나 상승장에서 벌긴 했지만 파생으로 벌었기 때문에 주식으로 벌어서 몇백억 자산을 쌓은 동기들이나 후배들 보면 내가 좀 뭐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갖고 주식을 깔아냈다고 산 종목들 10년 넘게 제자리에서 뭉개고 참 그렇습니다. 자, 잡설이 길었네요.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미국 증시는 지표 발표 후 나스닥 중심으로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지만 아주 중요한 자리인 18,920포인트를 제대로 넘긴 데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오전장이 반등 이후 한참 횡보를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새벽 3시 이후로 상승할 때 이 상승 굉장히 중요한 상승이었죠. 주말 앞두고 본격적인 숏 커버가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 숏 커버보다는
차익 실현성 매도가 더 강하게 나왔어요. 결국 지수는 전일이 음봉을 살짝 감싸서 그냥 아직 본격적인 하락을 할 때는 아니다, 이런 신호만 준 거예요. 개별 종목들 보면 찰스 슈왑 반등에 성공 못했어요. 이번 주 내내 금리가 상승한 건 신경 쓰이는 거죠. 또 기름 주식 제대로 반등 못했어요. 초반에 반등 준가 좀 싶었던 골드만삭스 결국 오후에 상승폭을 절반 이상 반납했죠. 다우 지수는 결국에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스닥이 상승한 것은 전일 기술주들이 과매도가 나온 곳이라고 보고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에 더해서 변동성 매도가 추가돼서 반등한 것, 이렇게 보는데, 당장은 이런 식으로 저가 매수가 계속 시장을 받칠 수 있겠지만 시장의 힘이 점점 빠진다, 즉 5일 이평선이 조금씩 꼬이고 또 주봉상 음봉 나타난다, 그러면 시장은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봐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2포인트 넘는 반등이 있었고, 또 금요일 외국인들이 신규로 선물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롱 포지션이 손절로 선물 매도가 나온 것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자율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연속될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월요일에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것을 감안하면 갭다운 리스크가 적어서 적절한 반등이 나온 뒤에 한동안 횡보를 하거나 윗꼬리를 달고 다시 처박을 가능성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372.5라는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이 두 번씩이나 밀어냈죠. 그 밀어낸 외국인들이 승기를 잡은 이상 반등시 매도를 노리는 그런 투자자들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마켓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반등을 하기 전에는 시장이 2%대 상승, 그러니까 다시 372.5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저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옵션이 잔존 기간을 감안하면 콜옵션 372.5포인트는 시장이 2%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이것은 월요일날 2%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다음 주, 심지어 6월 첫째 주까지, 그러니까 2주 동안 현재 주가에서 점진적으로 빠르게 오르든 2% 상승이 나와서 다시 372.5포인트로 회복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면 현재의 콜옵션 가격은 충분히 매수해서 비벼볼 만한 가격이에요. 또 숏포지션이 해지로도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콜 매도가 많이 쌓인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아직까지는 380에서 360 박스로 봅니다. 근데 다음 주에 372.5포인트를 회복하지 않고 무슨 이유가 됐던 360포인트 초반까지 접근을 한다, 그러면 풋옵션 배리어가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이번 일 들어서 처음에는 390에서 350포인트 이 레인지를 형성하다가 고가에서 콜옵션 미결들이 크게 일어나면서 380에서 360포인트로 좁혀졌는데 이제 슬슬 풋옵션 환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밀어붙인다, 그러면 외가격 풋옵션도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360포인트 초반에 근접하거나 360포인트를 깬다, 그러면 장기평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추세 반등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 가면 콜옵션이 한번 강하게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360 초반 혹은 그걸 깨기 전까지는 저는 위쪽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숏을 외친다고 해서 바로 선물 매도 20개 잡고 전화기 끄고 남아공이라도 갔다 온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임프레임이 달라요. 이미 나스닥 고작 3개만 쳤어요. 저는 이게 쌍봉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목요일 기준 이제 두 번째 음봉이 나온 것이라고 봐요. 세 번째 음봉이 기록된 날, 특히 오후장에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매도를 제대로 쌓을 거예요. 제가 하루하루를 맞추는 사람이라면 목요일 새벽 4시 30분경 포지션을 청산했을 겁니다. 하지만 포지션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날 청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금요일날 반등 나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야죠. 그리고 매일 시장을 맞춰야 되는 건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젊을 때나 그렇게 맞추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돈도 벌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느냐? 정신건강 갈아먹는 걸 생각하면 저는 의외로 많이 못 번다고 생각해요. 딱 하나 잡설 더하면 제가 가장 잘한 것 중 하나가 파생을 배운 것이지만 가장 아쉬워하는 것 하나도 파생을 배운 거예요. 파생을 배웠기 때문에 매크로도 좀 볼 수 있고 헛지랄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해지도 좀 할 수 있고 해외 시장에서 달러벌이도 하고 있지만 주식을 잘하는 동료나 후배들에 비하면 아쉬움이 많아요.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주식은 저보다 훨씬 잘함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시장에 대해서는 저에게 많이 물어보곤 해요. 지금 주식 비중 줄일까 늘릴까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저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크로 장세와 개별 주식 장세는 달라서 저희 의견은 참고만 한다고요. 예를 들면 인덱스 종목은 더럽게 못 가는데 개별 주식은 또 잘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야, 그렇게 MG 주식들 벗겨 먹으면 자본시장에 대한 미안함 안 드냐? 그러면 형님, 시장에 무슨 낭만이 있습니까? 제 이러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런저런 잡소리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